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면 될까요? 기다려주는 것은 굉장한 미덕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찾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쉽고 두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거, 재미있는 거, 단기적으로 즉흥적이고 즉시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15년차 스터디 플래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는 학습 동기가 없어요. 우리 애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학원 숙제만 해요. 이런 결과들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원인과 결과, 즉 인과성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인과성 관점에서 이 결과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이 원인을 수정하면 결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공부할 이유가 없는 아이는 당연히 공부를 하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저는 백수입니다. 저는 아침에 짐을 싸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누가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생길 텐데. 그런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지? 막 떠올려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억지로 생각해서 어딘가를 가겠죠?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돼요. 또 뭐라도 해보려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또 그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곳을 가요. 이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왠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죠?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그 방향을 모른다는 거는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걸을 이유도 없고 또 발걸음을 뗄 이유가 없어요. 방향성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도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 할 일이 있고 직업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방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면 목표가 있어야 아이들도 나아갈 수 있겠죠. 목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목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추진력이에요. 이 추진력을 사람들은 동기라고 얘기해요. 동기란 왜 이 목표를 가지게 되었지? 이 목표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와 관련이 있어요. 동기는 화물선의 연료와도 같고 로켓의 발사체와도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행위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도 동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동기를 일으키려면 목표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동등한 자연인으로서 다른 동등한 자연인에게 인생의 목표를 강요하기는 좀 어려워요. 모든 동등한 자연인은 스스로의 목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면 될까요? 기다려주는 것은 굉장한 미덕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방법은 목표를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도와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목표를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든다면 소극적 도움이라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이 아이들 소극적으로라도 목표를 찾는 걸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찾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쉽고 두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거, 재미있는 거, 단기적으로 즉흥적이고 즉시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현재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앞으로, 너는 고3이 되면, 너는 고등학생이 되면, 네가 중학생이 되면, 네가 어른이 되면 너는 뭘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와 같이 how와 관련된 질문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자신의 먼 미래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이는 잠깐이라도 생각할 거예요. 물론 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보통 다시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면 아이는 말로 답하지는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해볼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라고요? 누가 알아요? 할지? 성공은 확률을 높이는 데서 나온다는 확률 법칙이 있어요. 야구 방망이를 많이 휘두른 자가 홈런을 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답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미래형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네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인과성을 얘기해줘요. 현재 벌어지는 일들과 미래에 있을 일을 연결해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남의 말은 들어도 제 말은 안 들어요.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1, 2년 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5에서 6년을 함께 지내보면 부모님의 가치관, 세계관, 철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이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가치관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답을 정해줄 수는 없지만 질문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가치관, 세계관, 철학을 대물림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설득 강요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아이들을 만날 때 첫 질문을 해요. 지난주에는 최선을 다했니?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는 문장이에요. 최선을 다했니?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 왔다는 것을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졸업해서 대학을 간 학생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선생님하고 통화하면 약간 긴장돼요. 최선을 다했냐고 꼭 물어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또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 이런 약간의 강박을 갖게 될 거라고. 결국 저를 거쳐간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간의 강박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질문만 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어요. 은연중에 저만의 철학이 아이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내 얘기를 안 듣는데 과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일단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보태볼까요? 부모님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어는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이 38%, 표정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55%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법칙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 모든 대화에서 말의 내용은 7%만 전달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언어적 요소가 말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가 차갑거나 표정이 무심하거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면 아이 뇌에는 말의 내용보다 분위기와 감정이 먼저 들어온다고 해요. 즉 부모의 말 자체보다는 말하는 방식이 아이 마음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달하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 마음은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생 자녀 마음 여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중학생들은 친구에게는 200%, 300% 마음을 열어도 어른들에게는 1%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른들은 나에게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처음 만나는 중학생 아이의 눈빛을 보면 경계심이 가득해요. 이 사람은 나에게 공부를 강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먼저 아이의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철학이 그들의 공감을 사고 존경심을 갖게 할 만큼 훌륭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철학이 세속적이거나 천박하면 아이들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의 철학은 삶을 살아오면서 얻은 고결하고 깊고 존경할 만한 철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철학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가장 어려운 방식은 행동이에요. 행동은 질문보다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도 상대방의 말보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와 진심을 확인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 말하는 방식, 열정, 일관성 이것들을 봐요. 그래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옮아갈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 철학,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 옮겨져요. 저는 얼마 전에 전업주부이신데 자신의 자녀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을 보았어요. 그분은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짜서 장기간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고 리드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요. 그 과정에서 그분은 일관되게 아이를 설득하고 리드하셨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분만의 인성과 자질이 아이에게 다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부진한 성적을 최고의 성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엄마를 신뢰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만큼은 이 아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투덜거리셨지만 제 생각엔 다른 집 아이들이 부모 말을 100 중에 10%만 듣는다면 이 집 아이는 100 중에 90을 들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가장 쉬운 방식, 즉 돈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건 어렵지만 돈 쓰는 건 쉬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지불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 쉽게 나의 소유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입소문난 학원이라도 내가 학원비를 지불한 순간 아이의 성적이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우린 알고 있어요. 결국 쇼핑하듯 입소문난 학원을 보내더라도 아이의 학습 동기, 학습 목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학습 동기와 목표는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생겨요. 이것은 돈으로 아웃소싱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어서 그 복대로 살아간다.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어려운 방식이라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일단 시작은 질문하기. 미래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기부터 하시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부모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부모님의 직업, 부,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의 마음은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언젠가는 열려요. 제 경험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시기가 오면 부모님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를 눈치채요. 그러면서 공부의 필요성도 같이 알게 돼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서 떠드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매일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보통 밖에서 아이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 목표의 스케일도 결정해요. 부모가 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의 목표는 작아져요. 부모가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걸 보면 아이는 좋은 습관을 갖기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의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생기셨나요?